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업 분석, 은행산업 조보람 연구원. 네, 은행들의 최근 실적 기준으로 펀더멘털 성적 분석을 해본 결과 상위권은 유일하게 KB 금융지주가 차지했고요. 궁극적으로 2020년에도 실적 퀄리티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펀더멘털 약체 은행들의 경우 경기 침체 여파가 핵심 이익, 즉 이자 이익과 비이자 이익의 합, 그리고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지며 상위권과의 격차가 벌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결론으로 종합해 보면 저희 은행 섹터 유니버스 안에서 특별히 선호도가 바뀔 이유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단기적으로 은행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흐름을 뒤바꿀 만한 그런 긍정적인 캐탈리스트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역시 부재함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최근 이제 이 바이러스 확산 이슈와 또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불거진 배상 책임 이슈는 은행 섹터의 펀더멘털과 센티멘트에 모두 추가적인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해 저희가 이번 2019년 전체 펀더멘털 성적 비교 분석 후 추정치 및 목표 주가를 더욱 하향 조정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져갑니다. 키 어썸션, 즉 성장률, 마진,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성이 반영됐고요. 저희 채권팀에서 얼마 전 발표했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올 4월에서 2월로 앞당겨졌고 추후의 인하 여부는 아직 미정이나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은행의 주가와 그리고 마진에는 사실 좋지 않은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와 밸류에이션 상승 변곡점이 사실은 금리 인하 시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한 번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상승 변곡점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탑픽은 현재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센티멘트에서 모두 우위에 있는 KB금융지주 여전히 탑픽으로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그 대출 성장이나 님 같은 핵심 변수들만 간단히 좀 설명하시죠. 네. 저희 자료에 6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가져갔었던 평균 대출 성장률 예상 밴드는 4.5% 레벨 혹은 업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향 경직성을 반영하고 나서는 4.3% 레벨로 일단 2020년은 평균적으로 잡았고요. 마진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9bp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것은 한 번 인하 플러스 시장금리 인하 압박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리플렉한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룸은 하반기에 혹시 인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 빨리 안 좋아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봅니다. 대손율, 즉 크레딧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현재 경기 상황 대비는 양호한 수준이나 크레딧 사이클의 이런 후행적인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경기 둔화가 더 지속되고 그리고 대출 성장률 이 속도 자체가 좀 낮아지고 슬로우 다운 한다면 사실 대손 비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손율 전망치를 은행 경영진은 개선하는 것으로 보지만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일단 베스트 케이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파라다이스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려감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폐장한 상태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아직 폐장하진 않았지만 저희 빅카지노 시설이 충분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적 추정치 하향하여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조정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비카지노 부분, 뭐 호텔, 스파, 그리고 저희 펀시티라고 하는 F&B 쪽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확실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씩 급박해져가는 상황에서 비카지노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카지노 부분이 저희 메인인데, 카지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VIP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매스 이탈이 지속되면은 홀드율 개선세,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보였던 그런 홀드율 개선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를 좀 보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합니다. 일단 아래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4분기 희망퇴직 등으로 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동사 주가 수준으로 보실 때 코로나 관련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 처음에 코로나 관련 이슈 나왔을 때 수준으로 이슈 나오자마자 우려감이 급격히 반영됐을 때 수준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PBR 1.2배 수준입니다. 저희 히스토리컬 PBR 바닥은 1.1배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보시면은 연결기준 매출액은 예상대로 나왔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시장 컨센서스 그리고 당사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일회성 비용 50억 원 정도가 있었고요. 이제 워커힐점에서 희망퇴직을 했고 한 33명 정도 잘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5억 원 정도 연간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매출 측면에서는 카지노, 비카지노 모두 좋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동시에 작년에 매출이 너무 급하게 늘어나면서 인센티브가 저희가 예상했던 120억 원 대비 훨씬 높은 190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쌓지 못한 부분 4분기에 다 일시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당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75억 원 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당사 추정치를 많이 하회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생긴 일회성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로는 저희 별도 부문 인건비 연간 25억 원대 절감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PCT는 이제 시설 개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인력 규모 상승폭도 적을 거라서 아마 올해 수준의 인건비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저희가 광고비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랜드 오픈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고효과 고려할 때 저희가 광고비에서만 약 30% YOY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에만 100억 원이 넘게 광고비 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 추정 대비 비용 효율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저희 카지노 업종 중에서는 여전히 탑픽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사태가 지속되면 중국인 지금 입국 금지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반영 안 한 건지 여부 하나랑요. 4페이지에서 보시면은 VIP 인원들도 결국에는 줄어들 것 같은데 중국이랑 일본이랑 기타랑 1분기에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건지. 일단 매스는요. 저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파라다이스 시티 기준으로 전체 방문객 대비 1%가 안 되고 이미 저희가 사실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미가 크게 없고 동시에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와서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큰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VIP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정치 대비 좀 깎은 상황입니다. 깎아놨는데 지금 2월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봤을 때에는 의외로 VIP 숫자는 많이 깨지지 않고 특히 VIP 드로백 말고 VIP의 방문객 수를 봤을 때는 생각만큼 이제 많이 빠지지는 않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인 아예 입국 금지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로나가 심해 보여서 중국인이 안 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체 입국 금지가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좀 영향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영향이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2020년 올해 실적치도 한 20% 정도 낮췄잖아요. 이거는 왜 낮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카지노 부문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걸로 보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빠진 게 크게는 실적 추정치 변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보시면은 회계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지면서
저희가 캐펙스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가속해서 감가상각을 하게끔 이제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비를 좀 늘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좀 많이 빠졌지만 그거 대비해서 에비타 추정치가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인 입국이 아예 금지될 경우에는 당연히 VIP 숫자도 제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조선족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은 예상한 것만큼 뭐 지금 중국인 숫자가 제로화되어야 된다 정도의 그런 영향은 아닐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반영하진 않았고 지금 추정치 자체가 중국인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중국인 VIP 고객 수가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 모두 가정해 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 기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다음은 영업무역 이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어저께 4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35%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OEM 부분이 일단 잘 나왔고요. 저희 파타고니아라든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주요 바이어들이 지난 FW 시즌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그 효과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그 퇴직 충당금도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이익 성장폭이 유난히 높게 나왔고요. 브랜드 사업의 경우에는 아웃도어 리서치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좀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주요 바이어인 파타고니아랑 룰루레몬이 계속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최근에 재활용 소재 사용, 그다음에 윤리적 생산 공정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닝아웃 트렌드에 선봉해 있고요. 아웃도어 중에서 요새 제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룰루레몬도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의 선두주자로 올해도 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퇴직 충당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서 이익단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이 이제 무난하게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OEM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OEM에 이제 반사 수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에서는 요거는 좀 이른 기대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은 동남아시아에서 하는데 원부자재는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국의 생산 차질로 소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어들이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뭐 적극적으로 생산기지 재배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컨셉으로는 지금 뭐 동남아 OEM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게 수혜로 이루어질지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바이오 산업 구한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바이오, 특히 신약 종목을 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니까, 작년 4월부터 코스닥 바이오가 시장을 언더퍼폼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쉬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젠, 디오 같은 의료기기 업종이 아웃퍼폼을 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갭을 줄였는데 바이오는 여전히 쩔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자 대안이 부족하고 또 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타이밍이고요. 특히 단기로는 하락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AACR 종목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다 아시겠지만 임상 실패 사례들이 센티먼트를 악화시켰던 요인이고, 하지만 이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초기 단계 기업에서 새로운 유망 기업을 발굴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과 ABL 바이오 두 개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월달 AACR에서
자궁경부암 병용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키트루다 단독이 자궁경부암에서 약효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개선시켰을지가 관전 포인트고, ABL 바이오는 작년 아스코에서 이중항체 기업 최초로 국내 기업 최초로 임상 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이번 AACR에서는 가장 많은 4건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물산, 그리고 홈데포, 셀리포스탄까지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장 종료 후에 2가지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다리고 있었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정기주총 소집 관련해서 거버넌스 제도 개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결론적으로는 시장 기대치를 넘지는 않는 수준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당입니다.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 배당 관련해서는 관계사 배당 수익의 60에서 70%를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1.5%, 280만 주 약 3,100억 원치 소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배당은 지난 3년 동안에 올해, 그러니까 2019년 배당까지 DPS 2,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조 원 배당을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을 보자면은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입이 대략 5,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주당으로는 2,03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작년보다 최대한 20% 정도 늘어난 수준. 어차피 일드로는 2%대에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사주가 1.5% 소각하고 난 다음에는 12.3%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소각할지 처분할지 계속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아마도 우선순위는 처분을 통한 차입금 축소와 신규 M&A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오래전서부터 기대를 해왔고, 시기는 주총 전에 하겠다라고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관련된 제도 개선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 그리고 여성 사회이사 신규 선임,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서 내부위원회를 좀 강화하겠다. 3가지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ESG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지금 상위 160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기주총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정기주총을 실제로 모여서 못하게 될 경우에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사회 산하에 거버넌스 위원회하고 CSR, 이게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라는 겁니다. 이 위원회 2개를 합쳐서 ESG를 총괄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후년 7월까지는 여성 등기 임원을 한 사람은 반드시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총에서 임기 만료한 그 사회이사들을 이제 교체를 할 때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ESG 개선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일즈포스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그 해외 기업 탑픽 종목이고요. 얘네가 회계연도가 1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인데, 늘 그랬던 것처럼 가이던스 상회하는 33%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요. 고객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년 내에 매출을 2배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오거닉 그로스 말고도 이노거닉 그로스 계속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날도 실적 발표 직후에 클라우드 업체인 브일로시티라는 데를 13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 멀티플 6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저희 해외 기업 쪽에서 미국 IT 기업 40의 법칙 얘기했던 거에 딱 맞는 기업이거든요. 매출 성장은 30% 넘고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돼서 합쳐서 대략 한 50%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가 되는, 요런 걸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고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그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0의 법칙이라는 거에 비교하자면 사실 10%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IT 서비스만 보면 지금 20% 가까이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좀 부족한 수준이고요. 지금 밴드 하단 살짝 밑으로 내려갔고 PER 멀티플 20배 같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총수 재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현금이 거의 4조 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M&A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확실히 좀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현대제철 변종만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그 주단조 사업부를 이제 분리해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시킨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서 사업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쉽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게 해당 사업 부분 물적 분할하는 게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단조 사업 부분은 2015년에 SPP 율촌에너지를 인수한 건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인천 공장에 있던 단조 공장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인수한 지 5년 만에 다시 분할해서 사업 부문을 독립시키게 된 거고요. 주요 전방 사업은 자동차보다 죄송합니다. 조선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일부 있는데 전체 판매량이 약 70%가 정도가 조선 쪽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세아베스틸의 단조 사업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거의 매년 한 25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몇 년째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이후로 이어지는 구조조정들이 또 있을 텐데 가장 그 가시성이 높은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강관 사업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현대제철하고 하이스코어 합병할 때 하이스코어가 갖고 들어온 사업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언론 보도에서는 현대 BNG 스틸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검토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거라고 정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조정 작업들이 내부적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장재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보시게 되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5.7% 상승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고요. 일본은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와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3.4%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국가별로 이제 다른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기술, 소재, 부동산 등 경기 부양 관련된 업종의 흐름이 양호했던 반면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소비재, 일본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2주간 이제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177개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했고 15개가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소비자, 유틸리티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고 아마존닷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이어간 반면 엑슨모빌, 베이커 휴즈, 포드 등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47개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2개 종목이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섹터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이제 부양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정보기술, 소재, 산업재, 소비재 섹터가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모습을 보였고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과 금융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LFP CTP 기술을 채용한 LFP 양극재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BID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중심 건투증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3자 배정 유상증자 규제를 이제 조금 완화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통신위성 발사 성공과 관련돼서는 중국 위성, 그리고 5G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돼서는 중국 1위, PCB 업체인 신남회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소재 섹터에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NTT 도코모, 넥슨, 옴놈, 썬코 등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일본제철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NH 글로벌 스탁스 10 종목 중에 이번에 이제 한스레이저, 라코텐, ASML 신규 편입했고요. 기존 추천했던 종목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등이 이제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홈데포 한의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NH 글로벌 스탁스 10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홈디포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자료를 작성을 해봤고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미국 주택 경기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안정적인 고용 증가가 지속되면서 주택 판매나 뭐 이런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홈디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개보수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은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주당순이익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기존 전 매출 성장률도 시장 기대치 보다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2% 성장 기록을 하였고요. 2021년 회계연도 실적 가이던스도 안정적인 수준 발표를 하였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은 최소 50억 달러 발표를 했고요.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를 상향을 하면서 지금 현재 11년 연속으로 DPS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는 아직 관찰이 되고 있지 않고요. 2021년 회계연도 가이던스에는 이 중국 코로나19 영향을 이제 반영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홈디포를 계속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선제적인 투자인 이 원 홈디포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약 15%인데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 완화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 전략 박민수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유럽 채권 시장 자료고요. 그동안 독일, 영국, 이탈리아까지 커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까지 커버리지 확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 유로존 주요국 국채는 절대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 자체로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 주요국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재정정책까지 모니터링한다는 점은 채권팀으로서 타사 대비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크레딧팀의 유로존 은행채, 대체투자팀의 유럽 리츠 세일즈에도 도움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용은 결론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P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7%에서 5.0%까지 낮췄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수요에 민감한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높아지는 국면에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지만 유럽에서는 독일의 재정정책 활용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독일의 메르켈 정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는 경기 둔화 대응은 ECB 통화정책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ECB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0.50%까지 낮아져 있어서 금리 인하보다는 현재 월간 200억 유로씩 진행하고 있는 QE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둔화 우려와 통화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독일 금리는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독일 금리는 당분간 낮아진 수준에서 머무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시장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혹시 외부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으시면 이상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